네, 그럼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해잡 스터디가 어떻게 선박 건조 시에 적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선박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2018년도에 건조된 세계 최초 LNG 추진 벌크 캐리어를 예로 가지고 왔습니다. MV1신 그린 아이리스호라고 하는 배인데요. 이 선박의 건조 배경은 원래 LNG와 같은 극초원의 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탱크 재료로 니켈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선 화주인 포스코에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망간을 이용한 극초원 탱크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를 선박용 이제 LNG 화물 또는 연료 탱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IMO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실제 적용된 세이프티 레코트가 없는 상태에서 승인을 받기에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연안항해를 하는 선박을 실제로 건조해서 실증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세이프티 레코트를 쌓으려는 의도에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여기 LNG 탱크인데요.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고망간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본선은 2018년도에 건조가 되어서 2019년부터 실제 운항을 시작했고 현재는 동해, 광양 이렇게 포스코의 철광석을 실어 나르는 전기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최초 LNG 추진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전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이제 필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본선이 디자인되고 건조되던 당시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 규정인 IGF 코드가 아직 채택이 되기 전이었고 또 인터럼 가이드라인만 채택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선박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해잡 스터디가 수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잡 스터디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본 해잡 스터디의 주요 목적은 LNG 추진 선박의 설계 및 설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비롯해서 선급 승인을 위한 이제 선급의 건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게 수행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결과 보고서가 선급 도면 승인의 이제 레퍼런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해잡 스터디의 절차를 한번 상기하면서 실제 해잡 스터디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이제 선급의 해잡 레포트는 이제 보안이 유지되어 있는 문서여서 직접 공개해 드리지는 못하고 대신 저희가 멤버로서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본 교육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잡 스터디를 약식으로 재수행을 했고 그 결과를 베이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이제 해잡 스터디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적용 시스템의 검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잡 스터디의 목적 자체가 설비의 운전상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또 평가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또 효과적으로 위험도를 줄이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본 스터디에서는 이제 해지드와는 조금 다르게 대상 선박의 일반 배치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의 PNID 도면을 이용해서 해잡 스터디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기에 앞서 선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선박은 3만 1000톤급의 이제 그로스 토네이지 선박이고요. 전장이 한 19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7200kW급 메인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1100kW급의 발전기 2대와 560kW급 발전기 1대가 이렇게 전기 생산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메인 엔진과 이렇게 발전기 2대의 발전기는 기존의 디젤과 LNG 두 가지 연료로 추진이 가능한 듀얼 퓨얼 엔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LNG를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500톤의 LNG 시택 탱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LNG 추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벙커링 시스템, 그리고 퓨얼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
그리고 LNG 탱크, 그리고 이제 엔진 시스템 등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해잡 스터디는 시스템의 운전상에 발생하는 위험 요소의 식별과 평가에 주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의 운전 모드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P&ID 도면이 이제 스터디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보시는 도면은 LNG의 이제 연료 공급 시스템의 P&ID 도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향후 암모니아 추진 선박을 건조하게 될 때에도 비슷한 형태의 시스템들이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프로젝트 관점에서도 나름 의미 있는 사례 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전체 시스템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본선이 저반 중에 LNG 벙커링을 통해서 연료를 수급을 받으면 이렇게 LNG 탱크에 그 연료가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선박이 이제 출항한 후에 LNG 모드로 운전을 하는 경우 저장된 LNG가 연료 공급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본선 엔진의 경우에는 고압 가스를 공급받는 타입이기 때문에 고압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라인이 하나가 있고 또 반면에 발전기의 경우에는 이제 저압 시스템, 저압 가스를 공급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저압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리콜 공급 시스템은 이제 LNG가 가스 상태로 엔진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베이퍼라이저를 통해서 LNG가 이제 기화하기 위한 열교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벙커링이 끝이 나게 되면 이제 라인 내 벙커링 라인 내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서 이제 화재 또는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질소 퍼징 시스템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을 위해서 시스템을 좀 간소화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실제 전체 P&ID 도면의 경우에 이제 여러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보다 더 훨씬 이제 구체적이고 복잡하다는 것을 이제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해잡 스터디를 수행할 때는 전체 P&ID 도면을 다 모두 리뷰를 하고 이제 개별 시스템의 이제 구성 방식, 목적, 이제 운전 방식 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실내에 있는 해잡 스터디를 수행하는 데 필수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이해가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다음 단계로 실제 이제 해잡 스터디를 위한 워크숍이 꾸려지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험도 범위와 목적에 맞추어서 전문가 그룹들이 구성되고 이제 워크숍 일정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대략 선박 건조부터 한 1, 2년 전에 이미 이제 해잡 스터디가 완료가 돼서 설계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선박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건조가 완료가 됐는데 해잡 스터디는 실제 2016년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또 안전 개념이 제대로 반영된 사양제 설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해잡 스터디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20여 명 또는 30명까지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다. 본 스터디의 경우에는 선급, 그리고 조선소, 그리고 선주, 그리고 관리사, 그 탱크 제조사, 그리고 급조원 전문가들 이렇게 멤버 그룹으로 총 24명이 참석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LNG 추진선의 위험도를 식별하고 분석하는데 이제 충분한 범위의 멤버들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잡의 경우에는 다른 위험 평가 방식들보다 공정 시스템에 대한 뭐 디자이너라든지 그리고 또 제조사, 운전 관리자, 그리고 규정 전문가들의 비중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그룹이 확보가 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이제 시스템 노드 설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시스템 노드를 나누는 이유를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위험도 평가를 하기에는 시스템이 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구획을 지어서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실제 해잡의 경우에는 이제 PNID 도면을 기반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복잡한 시스템을 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이제 빠뜨리지 않고 식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제 노드가 조금 작은 단위로 쪼개서 수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는 이제 자체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에 사용되는 이제 매개 물질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압력 그리고 운전 특성들을 고려해서 전체 시스템을 이제 다음과 같이 6개의 노드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벙커링 시스템, 두 번째는 이제 LNG 저장 탱크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는 질소 퍼징 시스템, 네 번째는 저압 LNG 공급 시스템, 다섯 번째는 고압 LNG 공급 시스템, 여섯 번째는 이제 두 개가 동일한데요. 이제 글리콜 시스템, 즉 이제 열교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각각의 노드별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제대로 식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가이드 단어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가이드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해잡 전문가가 위험 요소들을 잘 연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제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SO 스탠다드 등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가이드 워드기도 하면서 해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탠다드 가이드 단어인 No, Less, More, Reverse 요 단어들이 이제 본 스터디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또 운전 모드의 위험성을 식별하기 위한 변수로 flow, temperature, pressure, 레벨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변수들과 이 가이드 워드들이 이제 상호 조합을 하게 되면 특정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위험 요소를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low flow, less flow, more flow, reverse flow 이런 그 용어들은 실제 모두 다 이제 정상 운전 상태를 벗어난 이탈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탈 상태의 가이드 단어를 통해서 실제 시스템의 위험 요소와 연결시키는 것이 해잡을 참여한 이제 전문가들의 주된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상기 그 일반적인 이제 기법만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 이제 해잡의 적용 범위나 참여자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이제 아래와 같은 특수 가이드 단어들도 종종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CSI는 이제 시스템의 오염 상태를 나타내는 가이드 단어고요. COE는 환경 오염에 대한 가이드 단어. 그리고 CCM은 시스템 내의 연료나 매개 물질이 바뀌거나 섞이는 그 경우를 말하고 R은 그 연료 또는 매개 물질이 외부로 분출되는 경우 그리고 H는 인적 요소에 의한 문제들을 이제 대표를 하게 됩니다. 가이드 워드의 선정은 이제 연구 범위나 전문가의 성격에 따라 이제 자유롭게 선정이 되어도 무방하지만 해잡에서는 이제 시스템의 공정과 운전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가장 잘 식별해낼 수 있는 가이드 워드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워드를 만들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워크시트 생성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앞서 살펴봤던 이제 해잡 스터디에 ISO 스탠다드 워크시트를 이제 바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워크시트도 100% 우리가 어떤 스탠다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기본적으로 ISO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위험도 평가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해지드와 마찬가지로 뭐 가이드 단어 그리고 위험 요소의 식별 부분 그리고 그 위험 요소가 발생하게 되는 이제 원인들 그리고 결과 그리고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제 수단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컬럼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현재 워크시트는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제 해작, 즉 이제 위험도 식별, 분석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평가 부분, 이 부분을 함께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우리는 이 워크시트를 리스크 어세스먼트 또는 리스크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원칙적으로는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본 스터디를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지 않고 이제 해잡 스터디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해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체 리스크 어세스먼트 스터디의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샵 준비의 마지막 단계인 이제 위험도 매트릭스를 선정하고 만족 기준을 정하는 이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스터디에서는 이제 해지드 스터디에서 사용됐던 6 곱하기 4 매트릭스를 이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승인 기관이 인정하는 한 이제 동일한 리스크 매트릭스를 다양한 위험도 분석 스터디에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 뭐 해지드를 위한 매트릭스, 뭐 해잡을 위한 매트릭스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리스크 매트릭스를 선정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이 이제 이런 프리퀀시 인덱스와 이렇게 시베리티 인덱스의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도 분석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뭐 가령 이제 본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프리퀀시 인덱스가 이렇게 6가지로 시베리티 인덱스 4가지보다 이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이 말은 위험도를 조금 더 프리퀀시 인덱스를 통해서 더 정밀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프리퀀시 인덱스가 뭐 1에서 100까지 이렇게 세분화가 되었다고 하면 전문가들의 선택지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결과의 정밀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도 매트릭스의 선정을 끝으로 사실 그 이제 그 해잡 워크샵의 준비 과정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후속 작업으로 준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제 해잡 워크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샘플 한 케이스만 이제 해잡 스터디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해잡 스터디를 수행하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해당 준비물들이 이제 쉽게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놓아둡니다. 뭐 해지드 작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각 전문가들이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관련 자료들을 놓습니다. 핵심적인 자료들로는 첫 번째 이제 공정 시스템을 나타낼 수 있는 이 P&ID 도면, 그리고 이 P&ID 도면에 그 위험 요소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기본 가이드 단어, 그리고 또 위험도를 식별하고 또 평가할 때 사용해야 되는 리스크 매트릭스, 이렇게 3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매트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준비물이 준비가 된 다음에는 위험도 분석,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으로 이제 워크시트를 이제 화면으로 공유를 하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전문가들이 첫 번째 노드인 이제 벙커링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씩 이제 순차적으로 분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6개의 노드로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개 중에 이제 첫 번째 노드 벙커링 시스템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한 가지 샘플을 가져와서 함께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이제 선박이 이제 동해안에 접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본선이 이제 벙커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벙커링은 이제 탱크레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보통 LNG 벙커링 경우에는 이제 본선에서 두 항차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벙커링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P&ID 도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 선박의 벙커링에 대한 기본적인 또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본선이 입항하는 이제 항구에 대한 정보, 실제로 본선의 경우에는 여기 14번 부두에 이렇게 접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련 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추가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함께 식별을 하면서
연구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면, 먼저 이제 벙커링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전문가들이 하는 것들은 이제 이 가이드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조합해서 여기 워크시트 안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 가이드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식별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시간 관계상 그중에 조금 중요한 네, 네. 중요한 그 가이드 단어들을 미리 한번 식별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가이드 단어로 이제 모어 요 부분을 하나 이제 가져와 보고요. 그리고 템퍼러처를 이렇게 변수 템퍼러처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가이드 단어가 모어가 되고, 그리고 실제 매개 변수로는 이제 템프로처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어 템프로처를 합성하게 되면 이제 모어 템프로처라고 하는 위험 요소가 식별이 되게 됩니다. 모어. 그러면 이 모어 템퍼러처라고 하는 가이드 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벙커링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이런 그 템퍼러처가 올라가는 이제 과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식별을 해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자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식별한 결과로는 우선적으로 관내에 그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NG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0도 상태에서 벙커링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과도한 그 열이 그 관내에 침입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그 액체 상태의 LNG가 기화가 되는 이제 보일업 가스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액체 상태의 LNG가 이제 기체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600배로 팽창을 하기 때문에 관내나 아니면 탱크 내에 압력도 함께 증가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어, 이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템프러처가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가장 뭐 기본적으로는 외부의 열이 그 관내로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히트 인그레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먼저 과도한 열이 관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과도한 BOG 가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그 결과로 이제 관내 또는 탱크 내에 온도뿐만 아니라 그 압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이 프레셔 또는 이제 라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결과로서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탱크 내에 이제 그 뭐랄까 누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파이프 리크 또는 이제 탱크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LNG가 대기 중으로 이제 방출이 되는 경우에는 옆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이그니션 소스를 만나는 경우는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인저리라든지 또는 이제 파이어 또는 익스플로전 같은 이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존의 그 세이프티 장치는 본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이제 식별을 해야 되겠죠. 그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탱크나 이제 관 장치들이 그 외부의 열을 잘 막을 수 있는 그 인슐레이션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탱크 인슐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세이프티 장치라고 그렇게 이제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 벙커링 시스템과 탱크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에 네, 어, 이 릴리프 밸브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링 과정 중에 관내라든지 아니면 탱크 내에 압력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이 릴리프 밸브가 오픈이 되어서 그 관내에 있는 고압의 증기 또는 액체가 그 대기 중으로 방출이 돼서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이프티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이프티 장치로 프레셔 세이프티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벙커링을 하게 될 때 또 종종 여기 라인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는 리퀴드 라인이고 하나는 이제 베이퍼 라인입니다. 이제 리퀴드 라인을 통해서 육상에서 LNG가 본선에 이렇게 수급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수급 과정에서 과도하게 베이퍼라이제이션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요 베이퍼 라인을 육상층과 연결을 해서 이 베이퍼가 관내에 있는 베이퍼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리턴 라인을 통해서 육상으로 이렇게 이송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뭐그 육상에서 그 보이로 가스를 이제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관내라든지 탱크 내 압력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또 리턴 라인이 또 하나의 세이프티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우리가 첫 번째 해당하는 이제 모 템퍼러처에 대한 그 벙커링 시스템의 위험 요소를 식별해 봤고 그 결과와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세이프티 그 컨트롤 옵션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그 다음 작업으로 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요것들을 이제 전체에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그 위험도가 얼만큼 될까 그거를 한번 이제 그 뭐랄까요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 리스크 매트릭스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벙커링 과정에서 뭐 열이 침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경우도 아닌 한 중간 정도 이따금씩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 정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과도한 이제 기화 상태에 의해서 이제 압력이 올라가고 또 리키지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다양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프리퀀시 인덱스를 3으로 잡고 스베리티 인덱스도 함께 이제 3으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것도 3이 되고 이게 3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요 두 개의 합성이 결과가 이제 9가 되는데 여기 리스크 매트릭스 상에서 이 9는 acceptable한 범위 내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이프티 레코멘데이션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조금 높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세이프티 레코멘데이션들도 이렇게 제공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이프티 레코멘데이션으로 벙커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벙커링 프로시저와 체크리스트를 제작해서 그것들을 이제 선원들이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이프티 레코멘데이션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벙커링 프로시저 그리고 체크리스트 이렇게 세이프티 가이드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한번 이제 세이프티 가이드 레코멘데이션 지정이 되게 되면 이 그 레코멘데이션을 수행해야 되는 이제 주체 즉 책임 기관을 또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뭐 선극, 그 쉽야드라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쉽오너가 책임 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 레코멘데이션을 통해서 그 선주인 그 1신 해운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시나요? 다음과 같이 이제 벙커링 절차서 그리고 또 벙커링 체크리스트들을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해서 본선에 비치하고 벙커링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이렇게 위험도 요소들을 식별해 봤는데요. 뭐 이제 요 첫 번째 그 다음으로는 또 다양한 가이드 단어들을 조합해서 두 번째 위험 요소, 세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노드가 끝나는 경우 이제 다시 두 번째 노드로 넘어가서 총 6가지 노드까지 전체적으로 그 워크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PPT로 제가 돌아가서 어, 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노드가 이제 끝이 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노드로 넘어가서 또 가이드 단어를 통해서 위험 요소 식별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쭉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잡 스터디 이제 결과로 실제로 저희가 나눈 6개의 시스템 노드 중 가운데 총 한 65개의 위험 요소들이 식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10개 요소에 대해서 이제 세이프티 이제 권장 사항들이 도출이 되었고, 요 권장 사항들은 이제 그 후에 추후에 기존에 그 개발되었던 그 세부 도면들, 이게 다양한 그 시스템 도면들에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이게 리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비전 그 도면을 베이스로 실제 건조까지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현재 2021년까지 거의 3년 동안 무사고로 선박이 잘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사실 이제 위험도 분석의 이제 대표적인 기법의 하나의 이제 해잡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러니까 해지드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 좀 혼돈이 될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해잡 스터디는 공정 프로세스를 이제 운전하는데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데 특화된 기법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 의미에서 향후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제 암모니아 추진 선박의 경우에도 연료 공급 시스템은 이제 케미컬 공정 시스템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해잡 스터디를 통한 위험 요소 분석, 또 이런 이게 요소 분석 및 평가가 이제 수행이 돼야 하고, 예, 그런 과정에서 본 교육이 이제 콤사의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스템 고장 모드를 분석하는 데 최적화된 기법인 FME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